역대급 비호감 선거.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초월한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2030 여성층으로 가면 더 두드러집니다. 20대 이하 여성은 두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회색지대가 5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 와중에도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건드리기 같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과연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젊은 여성 정치인인 저로서는 근래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페미니스트, 정치판에서 싸우는 여자들 세 분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1회차인 만큼 목소리도 익힐 겸 시청자분들이 저희 목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얼어있는데 여전히.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1기 대표 강민진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페미 그리고 지금은 이대녀 페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부대표이고 페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페미니스트 배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배복주 부대표님께서 이제 겸량을 떠셔서 제가 추가적인 좀 경력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일 화려하죠. 배복주님은 저희 정의당의 부대표시고요. 과거에 제가 이력을 좀 읽어볼까요? 장애 여성공감 대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정의당 여성본부장. 네, 이런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페미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투쟁!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류호정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입니다. 저희 4명이 이렇게 갑자기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5년 전으로 시점을 좀 돌려보고 싶습니다. 5년 전 2017년 대선만 하더라도 앞다퉈서 대선 후보들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들을 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특히나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을 보면 사실상 이 페미니즘 4글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오히려 안티페미니즘에 편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 4명이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저희들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사연이죠. 자, 본격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장혜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5년 전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느라 바빴는데 요즘 헤드라인을 보면 좀 달라요. 이대남 모시기에 나선 이재명, 페미 대신 이대남 잡는 윤석열. 요즘 정치기사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 이꼴 이대남이라는 이런 주장들이 광범위하게 좀 돌고 있어요. 이런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대남이 서운하겠다. 이대남도 서운하겠다. 아니 그리고 이대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대로 특성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집단을 규명하는 건 전 굉장히 게으른 이제 호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대남 안에서도 사실은 특정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는 매우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호명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제일 화날 사람들은 그 이대남들의 목소리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대남들이 나는 왜 저기 묶여가지고 같이 이대남이라 불리나 이런 생각할 것 같고요. 도매급으로 막 넘어가는 느낌? 그렇죠. 제 주변에 이제 자조적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나 이대남이라고. 제가 예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 샴푸해 주시는 분이 남성이셨는데 그때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대남 현상을 아시냐? 그랬더니 예? 이대남 누구 이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미용실 너무나 대남이? 대남씨 그분은 이대남이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쳤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더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미용실 한켠에서 열심히 헤어 디자이너가 되시려고 수습을 하시면서 샴푸도 하시고 막 하시는 남성, 그러니까 20대의 남성분을 만났는데 정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또 이대남 분들은 또 이게 이상한 현상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전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장영원님 얘기하셨듯이 5년 전에는 다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지금은 이제 이대남 반페미로 이제 표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청년을 호명하거나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랬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보면 청년 문제가 곧 무슨 여성가족부 폐지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이상한 현상이고 실제 청년들이 겪는 평범한 청년들이 남녀 상관없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들은 가려지고 여가부 폐지와 군가산점제와 뭐 성폭력 무고죄 강화와 이런 것만 이제 청년 의제인 것처럼 남게 돼버린 공론장의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지난 4.7 재보궐 이후에 굉장히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노골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제 이준석 대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죠. 10년 동안 이제 수많은 당명을 바꿔가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하고 계시는 거는 뭐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의 표심이라는 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20대 남성들의 상당수가 지금의 오세훈 시장을 찍은 것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마치 이런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을 바라는 이제 페미니즘을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악마화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너무 많은 미디어가 좀 무책임하게 받아준 데에서 저는 많은 문제들이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주장은 사실 이준석 대표의 사실 본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프레임이고 이 오세훈 시장 선거 승리의 공을 이대남을 대변했던 본인의 공이다. 맞아요. 이렇게 자처하기 위한 프레임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대남이라는 것도 파헤쳐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청년 이야기할 때도 너무 수도권에 집중된 또 인서울 대학을 다니는 굉장히 이제 좁은 범위의 청년만을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자위에서 일을 하니까 발전소 그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그런 데 가면 이제 발전소 하청 기업의 비정규직 노조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 안에는 당연히 청년 조합원들도 있어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바로 이제 이대남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이 온라인상의 이대남 이야기라든지 뭐 최근에 뭐 5조 5억 이런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르시거든요. 당장 나의 먹고 사니즘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철 용어다. 딱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말로 뭐 국민의힘 내지는 뭐 다른 뭐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20대 청년들의 삶에 진정 관심을 갖고 그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호명한다기보다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이제 무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당이나 아무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누구를 찍을지를 가만히 보고 있는 이 청년들을 자기들의 표로 땡겨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가운데 굉장히 휘발성이 큰 그리고 이준석 이제 후보를 대표로 만들어줬었던 어떤 종류의 검증된 이슈인 이 이대남을 서로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과잉 대표되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호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억울한 거는 그 호명 을 마치 청년과 같은 동의어로 쓸 때 자기 존재가 지워진다고 느껴지는 많은 다른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혹은 또 언론들이 여론을 이제 DC, 펜코 같은 이런 커뮤니티로 많이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청년들의 여론을 특정 커뮤니티에서 해석을 했으나 사실 뭐 한편으로는 선거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20대 여성의 15.1%는 거대 양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기도 했고 2030 여성의 목소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가? 누가 다뤄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20대 여성 목소리 어디서 수집하시나요, 근데?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이대녀 프로파일에 가까운 강민진 대표는 강민진 대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본인 당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강민진 대표에게 듣습니다. 우리 류호정 의원님이 30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이 이대녀 3대녀 됐죠 이제. 최근 유일한 이대녀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지금 뭉쳐있지 않거든요. 어떤 과거 같은 운동 조직으로도 뭉쳐있지 않고 또는 이제 뭐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뭐 회사를 통해서 회사 뭐 노조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 조직이라든지 뭐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정치 관련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묶여 있는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뭔가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적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랬을 때 이 2030 남성 이대남으로 일컬어지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은 사실 정치인들 표를 원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청년 중에 유일하게 뭔가 모여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면 반응이 확실하게 돌아오는 그런 유일한 조직화된 좀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딱 건드렸을 때 효과적인 집단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 이야기는 우리 20대 여성들이 개별적으로는 정말 정치적 실천들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이제 사회를 고민하지만 그만큼 어디 정치 세력화돼 있지는 않은 상황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의당 안에도 청년 당원들이 있고 제가 청년 당원들 대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막 나돌아다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여론 그리고 이제 저희 정의당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제 좀 이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막 해화역이나 강남역 뭐 이런 곳에서 참 잘 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만한 그런 공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우리 댓글창이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랄까 뭔가 듣고 계시는 20대, 30대 청년 여성들이 계시다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같이 서로 양방향으로 주면은 큰 뭐랄까 우리의 어떤 목소리, 우리가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또 조금 더 정교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 댓글창에 엄청 질문도 올려주시고 의견도 올려주세요. 아, 저 가끔 이제 응원 메시지들을 좀 받거든요. 근데 그런 응원 메시지들을 보면 아, 이분들이 좀 외로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만 이런 생각하고 있나? 라고 느끼다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을 때 응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힘내라고. 저 정치인도 나처럼 좀 치이고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이제 함께 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응원의 메시지는 보이는 곳에서 이제 하도록 합시다. 저는 정의당에 와서 이렇게 청년 여성분들 정치하는 걸 보면서 되게 지금 말씀하신 20대 여성들이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드러냈을 때에 우리 유호정, 장혜영, 우리 강민진 대표를 보면서 드러냈을 때 그 백래시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저도 보잖아요. 보는데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이 공론회장이.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20대 여성들이 투표율도 되게 높고 정치에 되게 관심도 많은데 그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여기 공론장에서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안산 선수처럼 너무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식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이 공간 자체에 대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목소리 못 내고 제 대표 선수로 지금 많이 백래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저는 해요. 옆에서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대남들은 그런 공론에 지금 뭐 일부 커뮤니티들이 만들고 있는 이게 그들에게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속력도 주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성이 되게 차별적인 구조 그리고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한 지목당했을 때의 그 많은 이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성차별적인 인식에 굉장히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는 성차별의 문제로 또 봐야 되지 않나 한편으로는 이런 진단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네, 그 진짜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다녔던 대학교에서
이제 총료가 폐지가 됐어요. 학생들이 총투표로 총료를 폐지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여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료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백래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남학생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총료 폐지 총투표를 붙여서 이게 가결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페미니스트 그룹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쪼그라들기도 했지만 내가 페미니스트야 라고 얘기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냈을 때 페미니즘이란 낙인이 너무 강해서 얼굴도 다 팔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힘들어지고 심지어 이후에 취업하는 데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포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실은 여성들이 목소리 내고 뭐 목소리 내야 뭉칠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목소리 내줘야 거기로 모이는데 그렇게 목소리 내줄 사람들이 한테 너무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게임업계 다녔잖아요. 거기가 이제 사상 검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랬죠. 어느 날은 민호회 팔로우를 했다 그랬나? 뭐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랬나? 저 처음에는 그분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길래 뭐 후원을 하는가? 뭐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물론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뭐 팔로우인가 뭐 좋아요인가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민우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민우회에 가입했다. 화나면 행동하는 타입? 행동하는 거죠.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무튼 뭐 그러곤 했었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왔나를 저는 자꾸 이제 돌이켜 생각하게 되는데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20대, 30대 여성들은 자기들 목소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서 많은 것들을 바꿔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총선 때도 그 총선을 휩쓸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N번방이었는데 이 N번방 이슈를 발굴해내고 공론화내고 했었던 거는 다들 이제 2030을 주축으로 해서 동심원처럼 퍼져나갔었던 전국적인 이제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것인데 이게 뭔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는 저는 민주당의 탓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전통적인 운동의 영역에 있었던 이제 여성 운동가들이 민주당 안으로 많이 흡수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민주당의 가치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고, 2017년 대선은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선 때부터 터져 나왔었던 미투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실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주의, 성평등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했던 이 내로남불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갔다면 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면서 페미니즘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저는 그 전까지 솔직히 여가 뭐 폐지하자, 뭐 여성할당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 하던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론장으로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공론장에 있는 게다가 180석 갖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을 배출하고 있는 정당에서 공공연하게 이건 페미니즘 문제야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라 이거 봐라 얘기해도 되네 우리 얘기가 대세네 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단추가 잘못 깨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정말 계속 미투가 2018년 1월 달부터 서지영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안희정 사건 그리고 뭐 오보던 박원순 뭐 엄청 지금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 이 문제는 저는 문제가 터진 건 터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 어쨌든 근데 이걸 해결하는 진짜 민주당의 태도가 전 너무 많이 왜냐면 거기에 되게 여성운동 출신들의 의원들도 되게 많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렇게 해서 사실 된 대통령인데 이걸 처리하는 건 굉장히 정말 반여성적이고 반피해자 중심이고 굉장히 가해자 중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저도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진짜 스텝이 꼬이면서 저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쵸. 그때 다시 생각하면 이제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오르는 분들 천불이 터지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 대표님 안희정 공대위 계시지 않았어요? 이 얘기 해도 되나? 안희정 공대위 그때 이제 좀 가까이서 보면서 좀 많이 지긋지긋하셨을 것 554일을 같아요. 했었죠. 정확하게 554일을 대법원 판결까지. 그쵸. 정말 긴 시간이었죠. 긴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거는 저는 그때 처음 정치를 알았어요. 정치라는 곳이 얼마나 권력적인 곳이고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고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거죠. 왜냐면 그건 이제 그 피해자이신 분이 또 굉장히 가까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네. 그분의 용기로 어쨌든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어쨌든 청년 여성이고. 그랬죠. 정말 청년 여성으로서 그분은 정말 청년 여성으로서 살아온 삶을 보면 열심히 공부했고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근데 비정규직 계속 계약하려고 또 공부하고 또 그 계약에 그러니까 왜 20대 30대 여성들이 왜 이 직장에 사는 거 똑같아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 왜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또 그 계약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렇죠. 자격을 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학력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계속 또 빚내서 공부하고 또 자격증 따려고 하고 또 그 계약 갱신하고 근데 결국은 정규직 되지 못했거든요.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전 캠프에 와서 그분이 온 거는 그거예요. 아니전 캠프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 좀 바꿔보고 싶어서. 정말 너무 사는 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도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 때 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겠다. 사실 나는 많은 청년 여성들이 그런 기대 속에서 민주당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랬죠. 근데 그거를 산산이 깨버린 게 바로 2018년, 2019년, 20년까지 3년 내리 그냥 계속 터져나왔던. 그렇죠. 그 뒤로 이제 차마 페미니즘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있죠. 왜냐면 그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신 그 쟁쟁한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오랫동안 외쳤던 분들 아니세요? 그렇죠. 열심히 박원순 시장도 말할 것도 없고 안희정 씨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강조했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뒤통수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정치일 수 있는지, 고차원의 정치일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이제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에서의 실책이 이어지면서 저는 이 지난 4.7 재보궐에서 20대 여성의 15.1%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거대 양당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정말로 큰 변화의 서막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는 못 믿겠다. 이런 거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구나. 이 구조를 깨는 어떤 그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된 것이 저는 이 15.1%의 20대 여성들이고. 근데 이건 더 확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의 여론을 인식을 할 때도 성차별적인 게 뭐냐면 지난 4.7 보궐선거 결과는 뭔가 이대남이 승리했다라는 걸로 프레임화 됐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15.1%라는 이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 청년들의 표는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석되지도 잘 못했고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대남이 곧 청년의 목소리라고 이제 쉽게 여기는 것처럼 이제 청년 중에서도 청년 남성의 목소리는 쉽게 청년의 상징성을 얻고 청년 여성의 목소리는 뭔가 일부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여성들의 어떤 목소리라는 게 이제 실제로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잘 의미화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우리 기득권들에 의해서 좀 많이 가려지고 비가시화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눈 밝은 사람들은 사실 여기 되게 많이 주목했어요.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낫지. 게다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이제 젊은 여성층의 이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변이라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이켜보면 사표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얼마나 무의미한 이야기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남아있었던 15.1%를 가능성으로 보고 이 다음의 정치 전략을 우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표론이야말로 없어져야 될 이론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개혁으로 가는 건가요?
이번 선거에서 사표는 이재명 표야. 정치계가 그러니까 또 사실 미래 정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다 이런 거. 맞아요. 70%가 오세훈한테 몰렸다 이대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 그때 뭐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뭐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컸던 거기 때문에 그걸 참 이준석 대표가 영리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채간 셈이죠. 최근에 근데 천관율 기자님이라고 아세요? 네, 이분이 재밌는 기사를 좀 쓰시더라고요.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부터 해서 최근에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뭐 이런 기사들을 쓰셨는데 핫하더라고요. 결론은 최근 2년 사이에 20대 여성이 페미니스트로 강력히 결집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사 읽으신 분 있나요? 저도 공유했어요. 네, 봤어요. 두 분. 근데 저는 강 대표가 공유하신 걸 봤죠. 아니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페미니스트가 무슨 뿔 달린 악마인 줄 알았니? 통계를 봤더니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좋은 시민이더라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막 우리가 한국형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페미니스트 잘못됐다. 이런 담론들이 그 반페미니즘 진영에서 많이 퍼지는데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페미니스트는 뭔가 폭력적이고 난민이나 뭐 소수자 인권을 반대하고 뭐 페미니스트가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미지화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페미니스트 그룹이 모든 종류의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고 또 이제 어떤 사회의 공공적인 어떤 부분 있잖아요. 뭐 세금을 내서 복지를 이제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뭐 모든 국민이 적정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뭐 내가 낸 보험료로 돈 없는 사람들이 보험료 혜택 보는 거 괜찮다.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공익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페미니스트들이 훨씬 더 많이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관유 기자가 내려준 결론은 그 페미니스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시민들이다. 그럼요. 라는 거 이제 통계로서 입증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20대 남녀의 차이 이런 것들도 좀 나왔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 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사람이 13%거든요. 근데 20대 여성은 나는 페미니스트가 45%예요. 야, 거의 멋지지 절반이네요. 않아요? 네. 45%의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다. 일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 페미니스트요? 그러니까 뭐 일부 페미니스트가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그 페미니즘은 20대 여성들한테 어떤 다수가 된 거죠. 그죠. 거의 일상이죠, 절반 일상. 가까이 되는. 네. 페미니스트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어쨌든 삶이 작동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회가 되게 어떻게 하면 평등해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집단이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이 되게 비타협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악마처럼 그렇게 표현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한 시민이 행복해졌을 때 다른 시민도 행복해지는 그런 정책이다. 정의당이 말하는 페미니즘도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위 의장 장혜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장님.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우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페미니스트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저를 무슨 주의자다 뭐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하도 페미니즘 그 자체에 대해서 낙인으로 만들고 악마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피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공적인 자리에서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걸 점점 더 어렵게 사람들을 느끼게 만든다고 하니까 굳이 나의 개인 취향은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나는 여성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수행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근데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볼드모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되었죠.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10살 때 볼드모트라는 말을 했다고. 좀 해주세요. 이번에
11월 16일에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네. 페미니즘이 볼트모트 같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맞아요. 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기피를 할까요? 어땠나요, 그때? 그때, 그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상대편의 패널이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이었는데, 뭔가 맥락 속에서 극단적 페미니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극단적 페미니즘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변인께서는 페미니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적 페미니즘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던졌는데, 이제 김병민 대변인 입장에서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지어였던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에는 찬성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순간 이제 이분들께서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호명하고자 하는 이제 안티페미니스트 인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이 반발할 것을 이제 정치인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면 안 돼. 하지만 여기서 예스도 하면 안 되고 노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바쁘네요. 다른 그 외의 단어들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재차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 말을 못 하고 있을 때 사회자가 나서가지고 페미니즘이 볼드모트가 된 것 같네요. 라고 딱 정리를 해주셨던 거죠. 재치 있는 정리였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그 김병민 대변인의 모습에서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글로벌하게 쓰이는 평범한 단어가 하나의 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평등하자는 말이 왜 그렇지? 왜 금지어지? 모두 그 평등하자는 말 아니에요? 페미니즘 하자는 거? 당연하죠. 우리 평등하게 살자 같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게 취향은 아니지만 이제 일부러라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느낄 때 그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긍정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페미니즘, 성평등의 가치 이런 맥락으로 쓰이는 때보다 부정적인 맥락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거든요. 페미니즘이라는 네 글자가 인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네. 있죠. 그리고 그건 팽배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페미 아니면 페미니즘 뭐 이렇게 붙이면서 정의당에 대해서도 페미당 하면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좋은 의미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나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치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주민이 저지른 범죄는 전체 이주민이 범죄자다라는 인식으로 연결되듯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례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귀를 조심하세요.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대선 이제 후보들의 발언을 읽어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청년 세대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동료, 친구들 또는 여자 사람 친구와 격렬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 또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홍카단이 이재명 후보께 드리는 편지라는 커뮤니티 글을 공유를 했어요. 이 글의 내용에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찍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 연장에 유리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 또 윤석열 후보 성폭력 처벌법에 무고죄 조항 신설하는 방안을 청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2030 남성의 수가 2030 여성의 수보다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의 여성 할당제를 늘려가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왜 이 모양인 걸까요? 근데 일단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좀 팩트부터 좀 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혜영 의원이 좀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있는 이제 할당제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방직이든 중앙직이든 이제 공무원이 될 때 우리가 양성평등 채용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특정 성별이 30%가 안 되면 이제 그거는 너무 큰 이제 성별 격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별이 최소한은 30%가 되도록 추가 채용을 하는 이런 제도예요. 근데 할당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모든 할당제는 다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한 5년 정도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더 추가 채용으로 합격이 됐는가를 보니까 75%가 다 남성이었어요. 인원수. 그러니까 할당제를 적용받은 사람의 75%가 남성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할당제를 공무원의 경우.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소수자의 성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죠. 여성 할당제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네. 한쪽의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에인 거거든요. 네, 양성평등 할당제인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사실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성별 분업이 존재해 왔었던 사회에서 다양한 공무들이 너무나 한쪽 성으로 쏠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성별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최소한 정말 30%는 이제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준 것인데 이것이 여성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는 사실 이제 그런 걸 뇌피셜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사고에 가까운 것이죠. 머릿속에 편견에 갇혀서 실제 현상을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착각이 이 제도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고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또 기업은 또 이게 채용 그렇죠. 과정이 아무리 뭐 블라인드라고 하고 뭐라 해도 굉장히 임금 격차라든지 이 성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또 민간 사기업들을 보면 사실상 이제 공무원 그래서 나는 여성들이 공무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공무원에 많이 진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남성들이 훨씬 더 이제 포션이 작아지면서 그 할당제가 그래서 남성들에게 유리하다고 남성 할당이 된 거잖아요. 근데 또 공공기관도 보면 사실상 또 어느 직급 이후부터는 성비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리직은 내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짱도 30%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비율 자체가 남성이 그 지금의 채용하는 성비보다 훨씬 더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많아진다. 이게 무조건 할당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우대 조치나 남성을 역차별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의 저는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이 한국 사회의 모든 구조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성별이 누구냐. 결코 그렇다면 성별 규범에 의한 역할이 아직도 굉장히 깔려 있는 곳이다라는 좀 이해 속에서 할당제가 좀 나는 얘기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직도 여성 임원이 이제 나오면 특별히 여성이라고 호명을 하면서 기사가 그렇죠. 나오는 장군도 세상이니까.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당제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지만 네. 그 두 기득권 두 후보의 이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시 먼 길에 다시 돌아와. 네. 기득권 두 후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류호정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두 후보가 아재라서 그렇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 저도 글을 썼었는데 이 페북에 글을 쓰면서 청관율 기자님의 이 기사를 공유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 기득권 두 당의 후보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한 여성주의를 정의를 하고 무고죄 강화를 공약을 하고 그러다 급기야 이제 페미니즘을 멈춰달라는 글을 이제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기에 이르다 보니 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성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두 아재 후보들 때문에 여성 청년분들이 또 외로워할까봐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좀 썼었어요. 아재 후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깊이 공감합니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괜찮은 아재들도 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하필이면 꼭 이런 열화된 버전의 아재 두 분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의 후보가 된 사실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주주의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저도 그래서 아재라는 이 워딩을 사용할 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거 쓸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약간 제 감정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두 사람은 아재 맞잖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라면은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모든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이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난 영향력, 그렇죠. 파급력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무엇보다 명백한 또 하나의 증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사실 이대남들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전 좀 없고 그래서 약간 접근이 되게 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남의 표를 잡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표현이 뭐 여자 사람 친구와 격렬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 뭐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건전한 교제도 하고 이런 1988년도에 나온 어떤 그런 말들 네. 궁서체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대남들을 취향하고도 사실은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대남들의 표를 받고 싶은데 그럼 어찌해야 되나 하다가 굉장히 어설프게 접근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옛날 자기 20대 생각하면서 말 안 그런 게 들어주는 분들도 아마 참아주면서 아마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캠프에 권인숙 의원님처럼 여성운동 하시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 실망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걸 비판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게 사실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지점이에요.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사실 여성들이 아무리 또 익명이라고 해도 댓글 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뭐 두렵고 때로는 신상이 털릴까 봐.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시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약간 합병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좀 합병 났을 것 같아. 뭐 이제 우리를 정말 유권자 취급하지 않는구나. 그냥 우리 없이 선거 치르겠다는 거구나. 이 얘기죠, 뭐. 그러니까 너네 표 정도는 필요 없어. 난 네. 대통령 되는데 너네는 뭐 나 찍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나는 이대남 표만 찍으면 난 대통령 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대남도 일부 이대남.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는 거지. 이걸 공유함으로써 이대남들이 다 자기한테 표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저는 좀 민주당에 정말 많은 의석 중에 여성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활동하셨던 분들 많고 정말 이거는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았나. 그냥 성명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후보 워딩 중에서 뭐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어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이제 어쨌거나 외래어니까 그러니까 여성주의라는 표현을 저는 사실은 더 선호하는데 여성주의를 예를 들면 민주주의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가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번 해볼게요. 민주주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이 아니라 여야 간으로 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건전한 교류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민주주의도 건강한 민주주의여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 연장에 유리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밖에서는 정말로 훌륭한 인권의 영역들을 지키던 사람들도 민주당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유력 후보가 엄청 이상한 광기의 페미니즘 멈춰달라는 게시물을 올려도 비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느낀다고 보거든요. 이미 국민의힘은 우리가 그냥 언급조차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는 일단 거기에 기대가 없었어요. 저는 1도 없거든요. 거기는 그냥 됐고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그런 척이라도 했잖아. 하겠다며. 맞아.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좀 되겠다며. 그러니까요. 물론 국민의힘은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척하기, 그렇죠. 2단계 정말하기, 3단계 진짜 바꾸기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데 성폭력 처벌법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는 거를 넣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검사님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청년 공약이라고 그래도 하면은 뭐 청년 주거, 청년 일자리, 뭐 청년 뭐 등록금 뭐 이런 게 청년 그렇죠. 공약이었는데 갑자기 성폭력 무고죄 강화가 청년 공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검사들이 보면 성폭력 범죄 그거 조사할 때 보면 항상 무고에 대해서 고지하거든요. 피해자들한테. 무고로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는 맨날 그런 협박받으면서
피해 진술하거든요. 검사 앞에 가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성폭력 피해자만 못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 검사 시절에 맨날 의심했겠구나. 맨날 그래서 피해자 괴롭혔겠구나. 피해자한테 맨날 무고죄로 협박했겠구나. 막 이런 저는 혼자 그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무고죄를 이렇게 저는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더더욱 이상한 거는 검사님이 청년공학과 젠더 폭력 공약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나 이런 생각을 못 하신 건가? 왜 청년공학에 넣었나? 카테고리를 잘못 넣었나?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사실 강간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비동의 강간죄 대표 발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정의당 6석이잖아요. 그럼 다른 당 의원님들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님한테도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주시지 좀 찬성 좀. 아니 제가 전화를 해서 그때는 발의가 아니라 이제 지금 이 경선 후보 시절에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강간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금 폭행 또는 협박만 구성 요건이어서 지금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의견까지 있었어요. 제가 뭔가 설명을 하기 전에 이미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뒤에 여성 관련 이제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시더니 나온 거는 무고죄 강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네. 윤석열 후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검사했기 때문에 법 잘 알잖아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원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 당연히 그 캠프 안에 또 그 뭐 권인석 의원님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 알지 않겠어요. 남인수 의원님도 계시고. 그럼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여도 된다라는 거죠. 보면 뭐 왜냐면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 의제들은 아주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기본 시리즈 있잖아요. 뭐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이런 시리즈들에 대해서 반대가 많고 뭐 비판이 많아도 설득까지 해가면서 이제 본인의 브랜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만드는데 비동의 강간죄 지금 이거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나 이제 이 기득권 두 당의 후보들은 말을 하질 못하는가. 문제 있다는 거 알면서도 왜 말을 못하냐 이 말이죠. 같이 일단은 그러면 공론장에 올려서 토론하면 되잖아요. 찬성이든 반대든. 차별 문제하고 비슷한 거죠. 네. 저는 제발 공론장에 올려서 반대해도 좋아요. 공론장에 올려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해서 결과를 내서 통과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이랑 똑같다니까요. 토론할 자신이 없는 자신이 거니까요.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젠더 이슈 내지는 뭐 페미니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뭐 대단한 거를 요구를 했어요. 몇 개 안 했지. 여자들 때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뭐 이런 거 차별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근데 뭐 무슨 뭘 했다고 해. 판단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네, 그리고 불법 촬영하지 마라. 촬영하지 마라. 뭐 있어요? 네. 뭐 얼마나 대단한 요구를 했다고.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정말로 완전히 사실무근한 이런 악마화를 시켜가지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눈치 보게 만드는 이건 정말 너무 큰 민주주의 그 자체의 퇴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네. 이렇게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후보들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후보의 발언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렇죠. 들려주세요. 오늘 심상정 후보님하고 토크쇼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네. 18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따끈한 걸로. 토크쇼에서 심상정 후보님에게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시던가요? 심상정 가라사대 내 삶이 곧 페미니즘이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님이랑 그 최근에 이제 미괴오똑이라고 미쳐있고 괴상하고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20대 30대 여성 청년들의 우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책으로 쓴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토크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는 들려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너무 명쾌하잖아요. 사실은 벌써 40년 전이죠. 심 후보님이 20대였던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로 치면은
원조 미개오똑이었던 이제 심상정 있잖아요. 사실 그때 미개오똑 아니면 여성이 어떻게 리더가 돼요. 본인이 학생 운동을 하든 뭐 노동 운동을 하든 정치를 하든 항상 마지막에 남는 질문이 본인 여성이라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때쯤이면 저희 정의당 유튜브에 하이라이트들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성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한마디씩 해봅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당수님께서 먼저. 네, 당수님께서 한 말씀 주소서. 여러분 어디 계세요? 외로워 지금. 다들 외로워하는데 많어. 점점이 흩어져 있는 분들이 모여야 할 텐데요. 네. 네, 아마도 우리가 비슷한 것에 분노하고 비슷한 것을 느끼고 또 비슷한 슬픔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의 계기가 정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스트리트 아니 뭐였죠? 아, 이 자기야.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네, 우리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앞으로도 쭉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복주 부대표님이자 선대위원장님 한마디 하시죠. 네, 젠더 인권 선대위원장 배복주입니다. 대선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20대, 30대 뭐 청년,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같이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그냥 누군가의 일방적인 해석을 듣거나 일방적인 해설을 듣는 게 아니라 상호 우리가 같이 이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다르게 해설하고 있거나 해석하고 있더라도 지금의 현상, 지금의 이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 그 정치에 나오는 현상들을 같이 해석해 나갔으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제가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이제 가장 응원이 되었던 말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이제 이게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성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노조거든요. 그 지회장님도 이제 여성 청년이시고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보고 싸가지 없는 어린 여자 끝내 이기기를. 와. 제가 한창 어떤 태도 논란이랄까요? 뭐만 하면 이제 뭐 어린 여자가 뭔 년이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니까 꿋꿋하게 나아가라고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말을 그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다.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네. 우리 싸가지 없는 어린 여자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와. 지금 여기 감동받으셔서 말이 못 상태인데요. 그렇잖아요. 노조위원장님 사랑합니다. 네,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끝내 이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어린 여자 끝내 이겨라. 이거 진짜 너무 감동적인 말이다. 그러네요. 여운이 많이 남네요. 근데 지금 이제 여운 남기고 끝나면 안 되고 장혜영 의원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앞서야 돼요. 자기야 이거 앞서야 돼. 어떻게 경쟁을 멈춰! 자기야 감정이 경쟁을 좀 시켜줘 봐.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다시 이제 평이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모이는 것도 자꾸 모여버릇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성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차별들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고민들이 깊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고민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차이들을 되게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사이의 그 차이도 다짜고짜 무조건 여가부 폐지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이 강의 폭에 비하면 정말로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연대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권력을 갖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립니다. 와. 감동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싸가지 없는 어린 년 끝내 이기라. 이거 연이 아니고 여자요. 네, 의원실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워분들께 팟캐스트 소식을 슬쩍 알리면서 요즘 어떠세요? 하고 근황을 물어봤었는데요.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낮은 성평등 의식이 너무 우울하다. 바뀌지 않는 현실에 답답하다. 같은 힘든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서 저도 여성 청년들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고립되어 있다거나 누구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무력감을 느끼실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기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시끄럽게 떠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폴 우파 2회도 기대해주세요. 네, 첫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 또 나누어주고 싶으신 얘기들 댓글로 열심히 달아주시면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